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정권 출범한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집권 여당 지도부가 무너지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역할을 내려놓겠다고 밝히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은 이제 거스르기 힘든 흐름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당대표 징계로 출범한 직무대행 체제는 국회에서 포착된 문자 한 통과 함께 23일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당, 내각, 대통령실까지 모두 무능했다는 반성문도 나왔습니다. 자, 비대위가 출범한다면 이 상황이 나아질까요? 먼저 권성동 직무대행이 물러선 오늘 아침으로 가겠습니다. 김단배 기자입니다.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행은 SNS에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직무대행으로서의 역할을 내려놓고 조속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일 이준석 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 이후 직무대행을 맡은 지 23일 만입니다. 권성동 직무대행 사퇴를 전후로 친윤 조수진 최고위원과 친이준석계인 윤영석 최고위원도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각성과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의 엄중한 경고에 책임을 지기 위해 최고위원직을 물러납니다. 최고위원들의 줄사퇴에 이어 성일종 정책위 의장도 사실상 사퇴를 시사하면서 9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직무가 정지된 이준석 대표를 빼면 친이준석계 2명만 남게 됐습니다. 최고위원의 기능 상실로 빠르면 이번 주 의원총회 등을 거쳐 비대위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오선인 정진석, 주호영 의원 등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가 절차상 이유를 들어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제동을 걸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준석 대표는 SNS에 당권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린다고 직격하며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 팔지 말라 했더니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네, 특히 오늘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조수진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들도 이 선으로 물러나 달라 요구했죠. 권성동 원내대표와 늘 함께 거론되는 장제원 의원은 또 어떤 행보를 보일지 말 그대로 여당, 내각, 대통령실까지 삼축 쇄신으로 이어질지는 곧바로 아는 기자와 함께 전국을 분석해 볼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넘어가는 겁니다. 지지율 20%대라는 불안한 성적표와 쇄신 요구서까지 들고 이제 휴가에 들어갑니다. 우현기 기자입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사퇴 의사를 밝히며 여권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가려면 여권 3축의 동반 쇄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당은 물론 대통령실과 정부의 전면 쇄신을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태흠 충남지사도 여권의 총체적인 재정비를 요구하며 인적 쇄신론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 지사는 지금 여당, 내각, 대통령실의 세 축은 무능함에 극치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만 국민 앞에서 동네 북마냥 문매를 맡고 있다며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취임 석 달 만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0%대에서 20%대로 떨어지자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 참모들까지 교체해 분위기를 전환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잇따른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주의 깊게 듣고 있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친윤계 한 의원은 당은 물론 대통령실도 변화에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일부터 휴가를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도 인적 쇄신을 포함한 국정 운영 구상에 몰두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우현기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송찬욱 기자,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는 분위기인데요. 네, 맞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일단 대표 직무대행 역할을 내려놓을 것이다. 오늘 이렇게 선언을 했잖아요. 예.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 그러니까 최고위원회가 붕괴됐다는 의미로 여권은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징계 중인 이준석 대표는 회의를 주재할 권한이 없고 또 직무대행인 권 원내대표도 권한을 포기한 겁니다. 이 당 지도부의 기능이 마비가 된 만큼 이를 대체할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이 권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 딱지가
완전하게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직무대행을 그만두려면 이 원내대표직도 함께 물러나야 한다는 게 당의 해석이고요. 네. 그래서 직무대행으로 역할을 안 하고 비대위로 전환을 차질 없이 하겠다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무대행을 사퇴했다는 표현은 정확히 맞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렇죠. 이제 비대위에 전환할 수 있는 요건을 두고 9명 지도부 중에서 다 사퇴를 해야 되냐, 네네. 아니면 9명 중에서 과반 사퇴냐, 아니면 선출직 중에서 4명 사퇴냐, 굉장히 복잡한 변수가 많았었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이게 사실 이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네.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의힘 당원을 보면요, 이 당 대표가 거리되거나 뭐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네. 여권 핵심 측에서는 이 비상 상황 주목하고 있는데 이 여권 관계자는요, 당 대표는 자리를 비웠고 네. 직무대행은 리더십을 잃었고 최고위원은 줄줄이 사퇴하는 지금이 바로 비상 상황이라며 이 정치는 숫자로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앞서도 얘기했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랑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네. 이 혼란이 더 가중됐었는데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권 원내대표가 완전히 물러난다 보기 어려운 게 원내대표에서 물러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최고위가 이 와해된 만큼 일단 비대위 구성을 할 때까지 그 잠깐의 시간, 그렇죠. 이때 예. 권 원내대표가 일단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일 텐데요. 다만 이 권 원내대표 상당히 지금 혼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오늘 권 원내대표를 향해서 사심과 무능이 드러났다면서 지금 당장 모든 직을 내려놓으라고 네. 비판했습니다. 자, 오늘 조수진 의원이 최고위원직 사퇴하면서 딱 그 부분을 꼬집었어요. 맞습니다. 이 대통령실을 포함해서 이른바 윤핵관,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 당에 있는 측근들을 얘기하는 건데 네. 이선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윤핵관이라 불리는 선배들도 총체적 복합 위기의 근본적 원인을 깊이 성찰해 주십시오. 정권 교체를 해냈다는 긍지와 자부심은 간직하되 실질적인 이선으로 모두 물러나 주십시오. 네, 윤 대통령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휴가인데 휴가 복귀에 인적 쇄신에 나설지 주목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장제원 의원 쪽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요즘에 상당히 조용해요. 맞습니다. 이 윤 대통령의 뭐 핵심 측근이다, 장제원 의원이 핵심 측근이라는데 뭐 이견이 없는데 이런 지금 당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언급을 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초선 의원님들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된다고 이제 성명서 낼 거라고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초선이한테 물어봐야죠. 비대위 체제 그러냐? 전환 관련해서는 왜 그래? 좀 어떤 의견이신지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네, 다만 이런 지금 공개 언급을 삼가는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SNS를 통해서 이 비대위 전환의 바로 배우가 장 의원이다 이렇게 정조준하고 있다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SNS에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즈굴과 골룸이라며 국민들이 다 보는데 마이 프레셔스나 계속 외치고 다녀라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화 반지의 제왕에서 나즈굴은 암흑의 군주 사우론에게 받은 반지의 힘으로 인해 타락한 캐릭터이고 네. 이 골룸은 반지의 유혹에 휘둘러서 이 반지에 집착하는 괴물이 된 캐릭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해석을 해보자면 정치권에선 이 대표가 네. 이 자신을 물러나게 하고 당권을 잡으려는 장 의원과 안철수 의원을 골룸으로 지목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시청자 질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러면은 비대위원장은 누구 권한으로 뽑게 될지 또 비대위로 전환되면 이준석 대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네. 이것도 사실 상당히 좀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이 당원을 보면 이 국민의힘의 헌법 같은 건데 이 비상대책위원장은 전국 의원의 의결을 거쳐서 이준석 대표가 임명하게 돼 있습니다. 이 대표와 가까운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 당원 당규를 아무리 살펴봐도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아무런 명분도 근거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어떤 얘기냐면 이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한다는 게 이 국민의힘 당원 96조 3항에 적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당원 개정 과정을 거쳐서 이 대표 없이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대위 체제 전환 과정에서 권한을 침해당했다면서 이 대표가 법적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대표는 현재 전국을 순회하면서 당원들을 만나고 있죠. 이 비대위 전환 절차를 지켜보면서 대응 수위를 정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는 기자 송찬욱 기자였습니다.
네, 이렇게 여권 지도부 줄 사퇴가 이뤄지는 와중에 경기도에서는 김용진 경제부지사가 사퇴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때 차관으로 최측근이었지만 취임 사흘 만에 나쁘끄러운 이유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김용진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입장문을 내고 직을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자치만큼은 정치 이념이나 정파적 이해관계를 넘어 주민들 삶과 밀착된 생활정치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지만 한계를 느꼈다며 조금의 불미스러움도 모두 자신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부지사는 취임 하루 전 도의회 여야 대표와 만찬 도중 국민의힘 광미숙 대표 의원에게 술잔을 던졌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고 김동연 지사에게 김 부지사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김 부지사 측은 누군가를 향해 술잔을 던진 건 아니라며 진실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우리 광미숙 대표님 쪽으로 잔을 던졌다든지 그런 사안은 아닙니다. 제 변명을 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김 부지사의 사퇴로 도의회 파행의 실타리가 풀릴 가능성은 일단 열렸습니다. 하지만 최측근 인사 임명이 논란 끝에 마무리되면서 김동연 지사의 리더십은 상처를 입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열왕열왕 정치부 최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만 내일부터 시작하는 게 있죠? 네, 내일부터 닷새간 윤석열 대통령이 여름 휴가에 들어갑니다. 네. 취임 이후 첫 번째 맞는 휴가죠. 휴가 계획은 다 잡으셨습니까? 네. 나는 다음 주에 가기로 했는데. 윤 대통령은 충분히 휴식하고 재충전한 후 일을 제대로 하자고 했다고 합니다. 당 내홍의 경제 위기에 고민 깊은 휴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7말 8초에 일반인들도 휴가를 많이 가고요. 안철수 의원도 미국에 갔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따로 휴가를 가는군요. 네, 공교롭게 문 전 대통령도 내일부터 휴가에 들어갑니다. 문 전 대통령은 SNS에 월요일부터 여름 휴가 갈 계획을 알리면서 시위하는 분들, 멀리서 찾아오는 분들 참고하라고 했습니다. 네, 전현 대통령 휴가가 똑같은 날 시작하는 건데 휴가를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요? 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10일 퇴임하면서 자연인으로 잊혀진 삶을 살겠다고 말했었는데요.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자유인입니다. 하지만 시위로 평산마을이 시끄러워지면서 또다시 휴가를 떠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해시태그로 평산마을의 평화와 일상을 돌려달라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네. 휴가 동안 문 전 대통령 내외가 없으니 시위를 자제해달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친명 대 친문,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군요. 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에 도전한 최고위원 후보 8명이 토론회에서 맞붙었는데요. 이재명 의원을 옹호하는 친명그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친문그룹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지금 강성 당원의 의사 표시가 결국은 우리 민주당의 해가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러한 강성 발언자들은 민주당에서 쫓아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지자들도 함께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끔 우리는 마이너스 정치를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대명이란 신조어가 있더군요.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해서 유력 주자를 두고 최고위원 후보 간에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어요. 네, 친명 대 친문 후보들 토론이 계속될수록 노골적으로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대회가 흘러가는 것만 같습니다. 후보로 나선 사람으로서는 마치 좌표가 찍히는 것처럼 또 사상 검증을 당하는 것처럼 당혹스러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진정성,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않으셔도 하나 되는 민주당으로. 네, 팬덤 정치를 옹호하는 발언까지 나왔다고요?
네, 이재명 의원 지지자,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죠. 그런 팬덤을 모을 방법을 두고 논의가 오가기도 했습니다. 문자 폭탄 욕설 보낸 사람 가지고 99%를 욕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팬덤 형성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의정 활동하시겠습니까? 소신 있는 여러 개혁 입법을 위해서 당원의 목소리를 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부러우면 이재명 후보와 함께 서라는 조언까지 나왔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박찬대 의원, 이재명 후보가 동행하는데 고영인 후보도 부러우면 같이 가시죠. 월요일 날 없어서요. 당심을 잡기 위한 선거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최종 목적, 민심 잡기에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전국에 쏟아진 비에 오랜만에 시원했던 고마운 하루였습니다. 별 피해 없이 지나가준 태풍 송다 덕분인데 하지만 비 그치기가 무섭게 바로 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하늘을 가득 메운 구름과 수평선 사이에 거대한 기둥이 생겼습니다. 대기 불안정이 강할 때 발생하는 용오름 현상입니다. 이모기가 용이 되려고 승천하는 모양이라고 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제5호 태풍 송다가 따뜻한 공기와 많은 비구름을 몰고 북상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나타난 걸로 추정됩니다. 설마 용오름인가 해서 계속 유심히 봤어요. 그냥 멍했다고 해나? 그냥 우와 해서 그냥 사진만 계속 찍었어요. 송다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은 굵은 빗줄기가 이어지고 있고 밤부턴 경기 북부와 경북 일대에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태풍 간접 영향권에 든 제주에선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300mm 넘는 폭우가 쏟아졌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폭염 기세도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26에서 30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았고 폭염특보도 모두 해제됐습니다. 그냥 너무 더워가지고 애기랑 자주 샤워하고 아이스크림 먹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도 비가 와서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요. 하지만 비가 그친 후부터는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기온이 다시 올라 무더위가 기승을 뿌릴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축구장은 텅 비고 수영장은 꽉 찼다고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강에서 수상레저로 더위를 쫓는 현장 찾아가 봤습니다. 시원한 건 좋은데 구명조끼 안 입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김용성 기자입니다. 수상 스키를 탄 남성이 물살을 가르며 시원하게 질주합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며 한여름 열기를 날립니다. 연이은 폭염으로 서울 낮 기온이 30도를 훌쩍 넘은 요즘. 한강엔 수상 레저를 즐기는 사람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수상 레저를 즐기려면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인데요. 미착용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과연 제대로 착용하고 있을까? 한강사업본부와 해양경찰청 합동단속을 따라가 봤습니다. 보트에 타고 있는 사람들,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다 단속반이 접근하자 서둘러 입습니다. 구명조끼 입으세요. 제일 덥다고. 요트가 뒤집혀져 있고 여성 한 명이 물 위에 떠 있습니다. 요트를 타고 있다 그만 배가 뒤집힌 겁니다. 구명조끼를 제대로 착용해 물 위에 떠 있던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수영할 줄 몰라요. 바람도 세니까 엎어지게 된 것 같아요. 확실히 구명조끼 아니면 안 될 거고. 이날 단속에선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남성이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지난해 한강에서 수상레저 안전수칙 위반으로 18건이 적발됐습니다. 올해도 5건을 기록했습니다. 현장을 찍은 사진 등 근거가 없으면 과태료 부과를 못하는 만큼 계도 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명조끼 미착용, 안전장비 미착용에 대한 부분이 많고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시고 수상레저 활동을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 대신 나의 안전을 위해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요즘 우영우 덕분에 행복하다는 사람 많지만 그렇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500년 넘는 팽나무가 몰려드는 인파에 시름시름 앓고 있는데요. 홍유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녹음이 우거진 팽나무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인근 도로는 몰려든 차량들이 점령했습니다. 500년 넘게 마을을 지켰던 팽나무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등장한 걸 계기로 주말이 되면 3,000명 이상이 찾는 지역 명소가 됐습니다. 드라마 우영우를 보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드라마에 약간 같이 촬영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좀 이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조용하던 마을은 방문객들을 만나라 분주해졌습니다. 하지만 극심한 주차난은 고민입니다. 왜냐 교통 문제가 제일 불편하고 주차장이 없다는 게 제일 불편합니다. 1차로 해가지고 쫙 일렬로 됩니다. 차는 한 대 지나갈 정도로 교통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봉사대에서. 민원이 빗발치자 창원시는 쓰레기통과 임시 화장실을 긴급 설치하고 자원봉사자를 투입해 교통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무 생육도 걱정입니다. 최근엔 이상 신호까지 감지됐습니다. 나무가 굉장히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땅에 수분을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밟으니까 또 노랗게 나무잎이 물들어서 가을도 아닌데 낙엽이 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현장 실사를 벌이는 등 천연기념물 지정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지정 여부는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쯤 결정될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윤아입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른 하루였습니다. 7중 추돌이 나는가 하면 가로등을 들이받은 차량이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사건 사고 김지은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뒤엉킨 차들로 편도 4차선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택시가 도로를 가로질러 멈춰서 있고 이 택시를 들이받은 흰색 승용차의 범퍼는 완전히 찌그러져 있습니다. 이 차량 역시 다른 차에 들이받쳐 트렁크가 푹 꺼져 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이 신호 대기하던 차량을 들이받은 건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사고 충격으로 승용차 4대와 트럭 1대, 택시 1대가 잇따라 부딪혀 7중 추돌로 이어졌습니다. 운전자는 20대 남성으로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4%,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 승객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고속도로 한가운데 흰색 차가 뒤집혀 있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길게 늘어선 차들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오늘 오전 6시쯤 평택 시흥고속도로 평택 방향 마도 분기점에서 20대가 몰던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된 겁니다. 경찰이 측정한 음주 감지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사고 차량 운전자가 체열 검사를 원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새벽 4시쯤 인천 운서동에서는 70대 남성이 만취 상태로 승합차를 운전하다가 도로변 가로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이 불에 탔지만 운전자는 차에서 빠져나와 다치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네, 새 집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부동산 개발이라는 경제 논리 속에 진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돌아봐야 할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이들 안전을 고려하지 않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추진하다 보니 통학로가 엉망이 된 학교들 꽤 있습니다. 목숨 걸고 오가는 등하굣길, 공국진 기자가 현장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에 나와 있습니다. 학교 근처에는 재개발, 재건축 공사가 한창인데요. 그런데 학교를 오가는 통학로엔 인도가 없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실제 상황은 어떤지 돌아보겠습니다. 학생들이 도로 한가운데를 걸으며 등굣길을 재촉합니다. 차들이 오갈 때마다 도로 한편으로 피하기 바쁩니다. 차량과 학생들이 뒤엉키는 아찔한 장면도 포착됩니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면서 통학로를 오가는 차량은 부쩍 늘었습니다. 혼자 아기를 보내면 너무 위험해서 차가 그리고 여기 막 달려요. 둘째가 1학년 들어가는데 내년도 걱정이고 항상 걱정이죠. 오피스텔 공사장과 맞닿은 후문. 가림막 사이로 중장비가 쉼없이 움직입니다. 학교가 시행사 측에 수차례 대책 마련을 요구한 뒤에야 공사장 낙하물을 막는 안전터널이 설치됐습니다. 공사장 근처로 통행하는 게 좀 걱정이 돼서 한 몇 번을 요청을 하니까 그 이후에 이제 설치를 해줬고요. 결국 가까운 후문은 놔두고 빙둘러 학교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막 떨어지고 이럴 때는 약간 좀 불안하기도 해요. 숲길존 내 주차는 불법이지만 도로는 불법 주차한 차량들이 점령했습니다. 공사장 근로자들과 주민들이 불법 주차를 하면서 학교 주변은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위험스럽죠. 중장비가 돌아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항상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하고 해도 어린아이들이라 항상 위험하고 그래서 잠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견인지역이라는 표지판이 무색하게 통학로 양옆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이 가득합니다. 상당수 학부모들은 불안한 마음에 아이와 함께 등교합니다. 인도까지 딱 데려다 주면 좀 안심이 되세요? 어떠세요? 그쵸, 안심이 되니까는 인도까지 데려다 주고 있어요. 현행법상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건축공사 허가를 받으려면 안전관리계획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계획서에는 공사장 안전이나 집안 약화, 소음 진동 등 대책만 있을 뿐 인근 학교 통학 안전에 대한 대책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통학로 관련 민원은 3년 만에 7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일정 규모 공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장 주변의 안전 대책도 이제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공사장 위주로만 좀 많이 되기 때문에 통학로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학교 주변 건축 현장에 통학로 안전계획을 제출하도록 조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합니다. 현장 카메라 공국진입니다. 네, 공항 가기도 전에 짐 붙이고 탑승 수속까지 다 끝낼 수 있으니까 참 편했는데요. 이 도심 공항 터미널이 32년 만에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솔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도심공항. 주말 오후지만 터미널 1층 내부엔 여행객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수화물을 붙이던 곳은 거대한 가림막으로 가려졌고 임시 운영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한국도심공항이 운영 중단에 들어간 건 지난 2020년 4월. 오는 9월 이후 재개할지 결정할 예정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적자 누적과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공항 운영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도 인력을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990년 개관한 한국도심공항은 2019년만 해도 연간 35만 명이 이용할 정도로 활기를 띠면서 활주로 없는 공항으로 불렸습니다. 많이 했었죠. 굉장히 편하고 공항 가서도 이지 체크로 들어가니까 별로 시간을 소요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폐쇄 여부 대해서는 좀 서울 시민이나 좀 많은 의견을 청취를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항 측 관계자는 아직 폐쇄가 결정된 건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라며 현재 수입원이 없어서 보유세 등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바일 체크인이 활성화되고 공항 철도 등의 영향으로 도심공항 터미널이 경쟁력을 잃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솔입니다. 네, 역대급 부동산 시장 화랑으로 잠시 잊혀졌던 미분양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주택 매매 심리가 식는 것도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다만 예전과 달리 소규모 단지 위주라 전반적인 하락세로 이어질지 아니면 또 다른 양극화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이민준 기자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내일부터 청약 접수를 받는 서울의 한 신축 아파트. 총 216가구 가운데 178가구가 미분양되면서 이번이 벌써 5번째 청약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금리죠. 이자 자체가 70 낼 거 110 내야 되니까 거기에다가 또 집값이 또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고. 전용 78제곱미터의 최초가는 10억 원대. 최초 분양가보다 10에서 15% 낮은데도 시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원체 비값도 없고 그냥 정상가 느낌이지 할인을 해도 좀 저렴하게 산다라는 느낌은 전혀 없어서. 이렇게 공사가 끝난 후에도 분양되지 못하는 악성 미분양이 전국적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나홀로 아파트 위주로 전달보다 5배 넘게 늘었고 수도권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은 9주 연속 하락세, 2년 3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나서 매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당분간 거래 절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매수 심리를 보여주는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도 12주 연속 떨어지며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어지간한 돈으로 일할 사람 구하기 어려운데 식자재값 폭등하고 인건비에 전기료까지 올랐습니다. 고통스럽다는 말이 절로 나오는 자영업자 얘긴데요. 3명 중에 1명은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유현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실내 포장마차를 운영 중인 김계준 씨. 지난 5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며 매출이 좀 올랐나 싶더니 최근 다시 매출이 줄면서 걱정이 늘었습니다. 12시 이후에 거의 손님이 다 빠져나가고 그 후로부터는 이제 한두 팀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해지가 됐어도 지금 기대를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죠. 코로나 이후 매장 절반을 카페로 바꿨지만 식자재 값에 배달비, 전기료, 인건비까지 줄줄이 오르며 한숨만 나옵니다. 인건비 아끼려고 제가 거의 3-4시간 자고 아침 10시 반에 나와서 새벽 4시까지 근무하고 있어요. 최근 자영업자 5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3%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조짐에 고물가, 고금리 등이 겹치며 자영업자들을 옥죄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어둡습니다. 소상공인이 체감한 다음 달 경기 전망 지수는 70.0. 100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보는 건데 석 달째 하락세입니다. 소비 촉진책과 대출 지원 등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강유현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서방 세계가 경제 제재를 가했지만 끄떡없는 이유, 에너지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죠. 러시아가 가스관을 막기라도 한다면 특히 유럽은 꼼짝없이 산업사회 이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올여름 살인적인 폭염이 닥쳐도 세계인들이 마음 놓고 에어컨을 틀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전쟁만큼 무서운 전력난, 세계를 보다 곽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7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독일의 대표 관광지인 베를린 성당이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밤에도 화려한 조명으로 관광객을 맞이했지만 불 꺼진 성당은 형체만 어렴풋이 보일 정도입니다. 베를린 시의회가 27일부터 공공 건물과 유적지의 야간 조명을 끄기로 결정한 겁니다. Tun wir hier in Berlin, indem wir bei 200 Gebäuden, die in unserer Verwaltung oder wo die Beleuchtung, Anstrahlung in unserer Verwaltung steht, jetzt die Anstrahlung. 쾰른시도 가로등 조도를 평상시의 70%로 낮추기로 했고 하노버시는 공공시설 내 샤워시설에서 온수 사용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가스 대신 장작을 태우는 집들도 늘고 있습니다. Wir befinden uns, das muss man so sagen, in der größten Energiekrise in Deutschland durch die Abhängigkeit, die politisch gewollt und wirtschaftlich entstanden ist durch russisches Gas. 5개월 전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서방 제재에 맞서 천연 자원을 무기화했습니다. 유럽 전역에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러시아 국영기업 가스프롬은 지난달 터빈 수리를 이유로 가스 공급량을 40% 수준으로 줄이더니 지난 20일에는 30%, 다시 일주일 뒤에는 20% 수준까지 줄였습니다. 공급량이 줄면서 오른 가스값은 고스란히 유럽 소비자의 몫입니다. 러시아 천연가스 최대 수입국인 독일에서는 오는 10월부터 가스 요금을 인상합니다. 가구당 최대 133만 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문제는 하필 전례 없는 불볕 더위로 전력 소비가 급증할 때와 맞물렸다는 겁니다. 이에 프랑스 파리는 냉방 중 문을 열어두는 상점에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제안도 마련했습니다. Per fortuna noi usufruiamo dell'aria condizionata qua, però il problema è quando arriva la bolletta, se dobbiamo fare un mutuo per pagarla, questo sarebbe un bel problema. 이탈리아에서는 물과 에너지를 아끼려 샤워 시간을 줄이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Durante l'arco della giornata capita spesso che la luce va e viene, che sicuramente sarà causata dal consumo di energia elettrica. 아시아도 예외는 아닙니다.
일본 도쿄의 대형 가전 매장의 TV와 조명은 꺼져 있고 회사원들은 조명을 끈 채 어두컴컴한 실내에서 일을 하는 등 에너지 절약 사투를 벌입니다. 전기 부족 사태를 맞은 일본은 40년 넘는 낡은 화력 발전소까지 재가동시켰습니다. 初めての需給逼迫注意報が発令されました。無理のない範囲での節電をお願いしたところであります。 프랑스는 지하수나 강물의 온도차를 이용한 수열 에너지를, 독일은 풍력 발전 등 대체 에너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따라 다가올 겨울철에도 에너지 부족 현상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채널A 뉴스 곽정아입니다. 팍스로비드, 코로나 치료제 중에 하나로 우리도 고위험군 환자들에게 쓰고 있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고도 사흘 만에 재발했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서상희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난 27일 코로나 완치 판정을 받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흘 만에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와 또다시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백악관 주치의는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일부 환자에게 발견되는 재발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최고 권위자인 앤서니 파우치 국립감염병연구소장도 팍스로비드 치료를 받은 뒤 재발된 바 있습니다. 팍스로비드 처방을 받은 환자 중 1에서 5%는 팍스로비드 복용 후 2에서 8일 만에 코로나 증상이 다시 나타나거나 바이러스 수치가 치솟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약제의 지속 효과가 차이가 나니까 일부 사람에서는 약효가 좀 빨리 떨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재발 사례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미국 CDC는 이 시기에도 타인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 격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은 사람은 28만 명, 재발 환자가 있었는지는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발 환자의 경우 증상이 경미했고 특별한 치료가 필요하지 않았다며 팍스로비드는 여전히 효과적인 치료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네, 최근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전보다 더 촘촘한 경호를 받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유가 있죠. 전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에서 내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뒤로 검은 정장 차림의 경호원들이 다가섭니다. 경호원들은 노병들과 인사를 나누는 김 위원장 주변에 바짝 붙어 다가서려는 노병을 제지하기도 합니다. 종이하는 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정이 촬영 장소에 차넘치고 있었습니다. 전승혁명 사적고문 강사들과의 기념 촬영 자리에서도 밀착 경호가 이어집니다. 믿음을 인생의 가장 큰 재부로 간직하고 위대한 연대의 용주 투쟁. 지난해 노병대회 땐 김 위원장 홀로 나타나 기념사진을 촬영했고 카메라에 포착된 근접 수행원도 한 명뿐이었습니다. 불과 석 달 전 인민군 창건 90주년 기념 행사와 5월 평양시 청년들과의 기념사진 촬영 당시에도 눈에 띄는 경호원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등 내부 문제가 한 원인일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전염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겹쳤을 경우에는 민중봉기의 가능성이 유일하게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김정은에 대한 신변 위협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일각에선 지난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격 사건이 경호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야구장에서 홈런만큼 시원한 게 또 있을까요? 만년 소총부대라던 LG가 올 시즌 홈런포를 제일 많이 쏴 올리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문보경이 때린 공이 시원하게 담장을 넘습니다. LG를 3연패 수렁에서 건져낸 건 짜릿한 끝내기 홈런이었습니다. LG가 올 시즌 팀 홈런 1위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소총부대에서 대포 군단으로 변신한 겁니다. 좀 시원시원한 맛이 있고 적극적으로 치는 모습이 더 좋고 또 어린 선수들이 잘해주니까. 그동안 LG는 단 한 번도 팀 홈런 1위를 차지한 적이 없습니다. 가장 넓은 잠실을 홈으로 쓰는 데다 거포보다는 발 빠르고 컨택 좋은 선수가 많았습니다.
홈런에 승부를 건 적도 있습니다. 2009년 외야 담장을 4m 정도 당겼는데 홈런이 는 것보다 허용한 게 더 많아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엔 김현수를 비롯해 이재원, 최은성까지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 중입니다. 오지환도 이미 작년 기록을 훌쩍 넘었습니다. 올해는 좀 더 웨이트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타구 코치님이 홈런 좀 많이 치시는 분이었고 그런 영향도 있고. 통산 홈런 8위 이호준 타격 코치의 효과도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남은 경기는 쉬운 2경기. LG의 변신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제5호 태풍 송다 영향이 가시지도 않은 채 제6호 태풍 트라세가 발생했습니다. 내일 제주에 닿기 전에 약해지겠지만 제주 남부엔 영향을 주겠는데요. 제주 남부와 전남 해안, 지리산 부근에도 강풍특보와 호우특보가 내려졌고요. 남해상엔 풍랑특보도 내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 북부와 경북 서북부는 오늘 밤 빗줄기가 더 강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시간당 3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됩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고요. 경북 북부엔 120mm, 지리산과 남해안은 250mm 이상 예측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낮 더위는 주춤하겠지만 밤사이 열대야는 계속되겠고요. 수요일부터는 다시 폭염이 시작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